예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베흐크송의 물질과 기억, 예도가 상당히 많은 강좌들을 했는데요. 사실 베흐크송의 어떤 그 강좌를 좀 일찍 했어야 되는데 하도 강의를 할 게 많아서 지금 하게 됐어요. 오늘 820개가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 마침내 베흐크송, 앙리 베흐크송. 그런데 예도는 한국에 번역된 베르그송으로 알려진, 발음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르그송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히 베르그송의 사유는 어떻게 보면은 신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어. 그 창조적 진화의 관점에서 그죠? 영향을 미쳤고요. 1927년도에 출간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이데거가 앞에 언급합니다. 예도는 이미 1차 자료 강의를 끝내놨어요. 그 다음에 오늘날 살아있는 철학자들한테서 곳곳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특히 이미 세상을 떠난 포스트 모던 담론에서 들레즈의 사유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 특히 그의 시네마론은 베르그송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1권 운동 이미지, 2권 시간 이미지, 이미 이게 다가 거의 다가 베르그송의 개념들이에요. 이게 이미지라는 게, 이게 뭐 여기만 나오나? 차이와 반복, 초기 작품들, 차이와 반복, 의미의 논, 그 다음에 가타리와의 공동 연구를 통하여 나타나는 안티오이디푸스, 청계의 고원, 이 모든 곳에서 베르그송의 사유는 침투해 있어. 특히 들레즈의 존재론에, 들레즈의 존재론은 한쪽 면은 베르그송, 니체, 스피노자의 통합적인 존재론, 그 다음에 휴메의 분산적 존재론, 이 두 개가 함께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철학자가 베르그송. 특히 베르그송의 핵심적인 작품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역시도 철학서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그죠?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물질과 기억이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물질과 기억을 읽다가 창조적 진화를 읽으면 상당히 쉽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물질과 기억이 1896년도에 출간됐고요. 창조적 진화가 1907년도에 출간됐어요. 물질과 기억.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것들을, 그 부제가 뭔지 알아. 신체와 정신의 관계에 대한 실론이에요. 이게 신체와 정신, 이건 이미 데카르트한테서 문제가 됐어, 그죠? 데카르트한테서 심신이원론이 문제가 됐고, 그것을 데카르트는 송과선으로 연결하잖아. 그러니까 뇌과학에도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철학적 논점을 갖고 있어. 그런데 뇌과학자들이 또 베르그송의 물질과 기억을 안 읽는다는 건 코미디겠죠, 어떻게 보면. 이건 또 후설과 하이데거의 현상학을, 그죠, 신체론과 연결시켰던 메흘로 퐁띠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어요, 이 사유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베르그송의 물질과 기억을 읽지 않고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철학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수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책이에요, 이거는.
강의 들어갑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강의를 통하여 지금까지, 지금 오늘이 820 몇 개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얘도만의 클래스를 갖고, 그죠? 했던 강의들, 도움 받으신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 꼭 예도TV 사막의 철학을 후원해 주시고, 자발적 수업료겠죠, 그죠? 가능하다면 모든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건이 되시는 분만 강의 이어나갑니다. 베르그송의 세계, 철학적 세계는, 그죠? 관념론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유물론이라고 봐도 과언이야. 뭐, 칸트처럼 가운데를 가는 것 듯한 느낌이 들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그의 기억을 설명할 때에 이 뇌의 작용을 이야기하는데요. 뇌의 작용은 생리학적이고 유물론적인 그러한 뇌의 구조만 갖고는 이 기억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관념론에 가까운 것 같아요. 뇌의 유물론 갖고는 베르그송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고. 또 그런데 그의 물질에 대한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관념론을 거부하고 마치 유물론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두 개 다에 근접해 있는 그런 철학자예요. 독특한 철학자야.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면 헤겔이 논리학, 비센샤프트 데어 로직이라고 하는, 얘도가 이미 3편에가 이 어려운 책을 세 편으로 강의를 해놨어. 이미 헤겔에 정신현상학 다음에 배치해 놓은 것 같아요. 참조하시고요. 헤겔의 논리학은 이렇게 나가. 순수 존재와 순수 사고가 만나면 니츠, 무가 나타나죠. 이 무는 다시 자인, 존재와 결합해서 배열된 생성이 나타나고 되어감이 나타나며, 이 되어감은 다자인, 현존재로 나가잖아. 그래서 이런 식의 관념론적인 사변은, 그죠? 베르그송은 마치 거부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변은 베르그송한테는 결코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데카르트 이후, 라이프니츠 이후에 질문되었던 이 세계는 왜 무가 아니고 존재인가라고 하는 이 무와 존재의 변증법 역시도 베르그송한테는 말장난 정도로 통하는 거예요.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베르그송한테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물들이 아니라 왜 바로 이 사물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중요한 거야. 이런 것에서는 마치 이 물질을 다룰 때는 베르그송은 유물론자인 것 같아. 물질과 기억은 4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장에서 다루는 다 이미지와 관계돼요. 불어로 이마주죠, 그죠? 이 이마주와의 관계를 다루는데, 1장이 표상을 위한 이미지들의 선택, 2장이 이미지들을 분별하는, 식별하는 것, 3장이 이미지들의 지속, 그죠? 4장이 이미지들을 제한하고 한정하는, 이런 것들을 다 이미지와 관계되어 있어. 벌써 들레즈 냄새 나죠? 들레즈의 차이와 반복뿐만 아니라 의미와 논리에서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해. 이미 영화론, 시네마론 이전에 초기 작품에서도 이미지를 둬요. 그게 베르그송의 영향입니다. 이미지는 뭐예요? 이미지는 이게 칸트의 표상 개념하고 비교하면 바로 들어요. 표상은 뭐야? 이미 대가리하고 관계, 인간의 뇌, 이 정신과 관계되는 거야. 그죠? 그 표상은 뭔가 이미지보다는 신체 안쪽으로 들어간 느낌이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포슈텔롱, 표상이라는 거, 표상이라는 거는 바깥에 있는 사물에, 프레젠타시옹 했던 것이 레프레젠타시옹 되는 거잖아. 그게 표상이야. 표상은 눈을 통하여, 그죠? 우리의 신체를 통하여 들어온 뭔가 이미 인간의 인식에 붙잡힌 뭔가와 관계되는 거야. 이미지는 이것보다 훨씬 더 인간의 어떤 신체 바깥에 신체와 붙어 있긴 한데 뭔가 이게 안쪽으로 덜 들어온 거라고. 이게 맞죠, 그죠? 그게 표상보다는 이미지가 훨씬 더 이 세계의 사물과 근접해 있다고. 그게 사물과 인식의 관계, 존재와 인식의 관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미지는 뭐예요? 이미지는 훨씬 더 사물과 인간의 인식, 인간의 머리, 대가리하고 바깥에 있는 대상 세계하고 뭔가 표상은 뭔가 이게 인간의 뇌 쪽으로 더 이렇게 들어온 거고, 이미지는 조금 덜 들어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물과 인간의 인식이 거의 가운데에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야. 하이데거의 사이 존재. 어떻게 보면 조금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 거야. 주체도 아니고 객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체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말해도 안 되고 객체에 속해 있는 거라고 말해도 안 돼. 왜? 인간의 뇌가 없이, 인간의 인식이 없이는 뭐야? 이미지를 말할 수 없거든. 이 세계의 사물은 이미지의 총체야. 이거 서문에서 말하는 거야. 이 세계는 이미지의 총체야. 그건 뭐야? 인간의 인식과 결국 이 사물의 존재를 다루겠다 이 말이야. 같이 가는 거야, 철학적으로. 그러나 그의 기억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유심론적으로 나타나요. 그게 인간의 생리학적 뇌의 기능만 갖고는 기억의 개념이 나타나지 않아. 특히 그의 지각 개념을 봐도, 페르셉시온 개념을 봐도 그래. 지각은 후설과도 다르고 칸트하고도 달라요. 휴음하고도 다르고 그 경험론에 있는 로크하고도 다르고 버클리하고도 다르고. 그 지각은 인간의 신체의 행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거는 이미지의 자리야. 그런데 이미지는 인간의 신체의 행위와만 관계된 게 아니라 우주 전체의 사물과도 관계되어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게 우주의 사물에서 나타나는 그 이미지인 거야. 그죠? 그게 사물은 이미지로만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야. 이 세계의 우주의 모든 사물의 존재자들은, 그죠? 이미지로만 자기를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미지는 인간의 신체, 행위와 관계된 그 이미지와 만나는 거야. 이미지는 인간의 신체의 행동과 또 관계되는 거야. 그게 이미지는 세계의 우주적 사물과 인간의 신체를 연결하는 거야. 메를로 뽕띠를 보죠. 여기서 이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지각은 뭐냐? 지각은 인간에게 인식된 오성의 판단 앞에 놓여진 어떤 인간의 감각으로 붙잡은 거라고 말해서는 베르그송의 사유의 절반만 접근하는 거예요. 이건 전통적인 거죠. 그것 말고 이 지각은
사물의 총체로서의 이미지 한가운데서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각과 사물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지각 개념부터도 이미 이미지론하고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야.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 사물들의 관계의 총체가 이미지고 그 가운데서 드러나는 게 지각이야. 그런데 이 지각은 또 인간의 신체 행위를 통하여 드러나는 그 이미지하고도 관계되는 거예요. 그게 페르셉시옹은 어떻게 보면 이 세계의 사물도 되고 인간의 신체도 되는 거야. 두 개는 붙어 있다고. 그러니까 베르그송한테서 중요한 거는 들레즈가 50년대에 연구한 베르그송이라고 하는 차이의 개념하고 베르그송 이란 이름을 갖고 두 개의 논문을 발표하죠. 그죠? 거기에도 나타나. 그게 베르그송한테 중요한 질문은 이 세계는 왜 무가 아니고 존재냐가 이런 거대한 형이상학적 질문이 아니라 왜 다른 사물이 아니고 이 사물이냐 이거야. 그래서 사물은 뭐냐? 사물은 본성의 차이를 드러내는 거야. 본성의 차이를 드러내는 거고, 그거는 다른 사물과의 관계 안에서 이 사물을 말할 때에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물은 하나의 사물로 이야기될 수 없는, 베르그송한테는 모든 우주적 존재자의 사물들은 하나의 실로 연결되어 있어. 이 실의 개념은 창조적 진화의 비유로 나타나. 이 세계는 우주적 전체로서 하나의 생명의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어.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보면은 헤겔의 생철학하고도 연결되어 있어. 베르그송은 철저히 생철학자였어요. 응? 그러니까 하나의 실로 연결되어 있고, 그것들은 인과성을 갖고 있고, 끊임없이 운동하고 움직이며 변화에 열려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전체가 바로 우주인 거야. 이런 세계인 거야. 그러니까 베르그송한테는 지속 개념이 매우 중요한 거고, 그에게서 기억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계의 모든 공간을 질로 만드는 시간적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인식론적인 거고 존재론적으로도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르그송의 공간 개념과 시간 개념을 잘 알아요. 클래스가 나오죠. 공간은 뭐예요? 그에게서 공간은 양이야. 공간은 연장이야. 이건 데카르트한테서 온 거죠. 그죠? 공간은 연장이요. 공간은 늘어날 수 있어. 공간은 순간을 담아. 이건 양적으로만 표현돼. 그리고 이거는 단절될 수 있어. 공간은. 그런데 베르그송한테서 시간이 매우 중요해요. 그의 시간은 시간은 그에게서 질이야. 이 시간은 뭐냐? 시간은 뒤래, 지속이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베르그송한테서 시간 개념을 빼버리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 시간은 지속이요. 그 지속은 바로 존재야. 그러니까 존재는 언제나 사물들의 차이의 본성을 드러내. 그 지속은 뭐냐? 그 사물이 존재하기 위한 자기 차이를 드러내는 전진이야. 그게 지속이야. 그게 지속은 질로 드러나.
그러니까 이 시간의 질이 들레즈한테 가면은 뭔가 하면은 르 비흐투엘, 잠재태야. 잠재적인 거. 현실태는 뭐야? 공간적인 거. 공간적인 거는 동시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연장될 수 있어. 양쪽으로 한정할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그건 현실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개념이 잠재적인 걸로 매우 중요해요. 잠재적인 거는 내재적인 것이요. 내재적인 것은 끊임없이 인과적 연결뿐만 아니라 차이를 통하여 운동하고 변화에 열려 있으며 다른 사물과의 관계에, 그죠? 끊임없이 접속할 수 있는 그러한 움직이는 지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르그송의 사유에서 시간이 공간보다 중요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데카르트의 송과선, 신체와 정신을 연결하는 이게 뭔가 이 원론이 뭔가 해결이 안 됐잖아. 이걸 베르그송은 어떻게 보면 메모아, 기억이라는 걸로 해결하려는 거야. 기억은 뭐예요? 기억은 인간의 정신의 작용이에요. 이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관념론에 가까워. 뇌의 생리학적이고 유물론적인 기능만 갖고는 기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기억에는 양쪽으로 회상과 수축이라는 이 수축 개념이 또 중요해요. 수축은 순간을, 그죠? 순간을 하나로 압축하는 거예요. 꽁트락시옹, 꽁탁시옹, 이 컨트랙션이라는 영어로는 그렇게 되죠, 그죠? 이 수축 개념이 들레즈의 시간론에서도 중요하게 작동해요. 들레즈의 차이와 반복 2장에 보면 이 수축을 갖고 시간론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속은 기억이요. 기억은 회상과 어떻게 보면은 수축의 작용을 통하여 끊임없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상을 획득했다라는 건 뭐예요? 기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기억에서 사물과 정신의 교차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베르그송의 사유에서. 어떻게 보면 이미지들의 어떤 총체적 운동도 기억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축과 확장, 이런 운동을 통하여 이 물질과 정신은 함께 작동한다. 일단 베르그송의 사유는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은 이원론적으로 갈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데카르트랑 같이 가요. 어떻게 보면 갈라져 있는데 그 갈라져 있는 거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연결점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기억이라는 거예요. 기억은 지속이요. 존재의 양을, 그죠? 끊임없이 질로 바꾸면서 변화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력이야. 어떻게 보면 약동하는 거요. 생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속은 양을 끊임없이 질로 바꾸는 능력이고 힘인 거야. 그러니까 이미지는 뭐야? 물질과 정신의 어떤 중립 지점에서, 그죠? 두 개를
어떻게 보면 포개놓은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게 어떻게 보면 정신이 물질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게 베르그송의 사유에 들어와 있어요. 응? 이 세계는 무기물로부터 의식작용을 하는 그런 인간 존재자까지, 그죠? 다 포괄하잖아. 무기물로부터 모든 것들은 유기체로 가고, 그죠? 의식작용을 하는 그러한 생명체로 가요. 그러니까 돌과 같은 무기물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는 다양한 무기물로부터, 그 다음에 식물이 있죠, 그죠? 식물에서 광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그 다음에 점점 이제 의식이 있는 생명체로 가는 거야. 동물이 있고 인간이 있는 거야. 응? 이런 모든 생명체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아메바의 어떤 그러한 것, 광물의 운동, 물의 운동, 그 다음에 이 세계의 생명체의 모든 운동까지 이 우주는 하나의 연결체로서 통합되어 있다라. 그래서 베르그송의 사유는 우주적 생기론이요, 잠재적 전체성이요, 내재성이 매우 중요해요. 왜? 내재성은 생명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죠? 잠재적 지속을 포괄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 기억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게 아닌 거야. 이게 어려운 거야. 인간의 인식론적인 개념도 아니고, 이건 존재론적으로 곳곳에서 나와요. 광물작용, 식물의 어떤 생명작용, 그 다음에 동물과 인간의 생명작용까지를 다 포괄하여 우주의 모든 생명체들의 존재자들, 사물의 모든 생명운동을 함께 포괄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실천적 관심은 인간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광물도 실천적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들레즈의 사유한테도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의 모든 생명체, 모든 사물들은, 그죠? 다 실천적 관심을 갖고 있어.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아메바도 실천적 관심을 갖고 있어. 이게 바로 지속의 운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질로 바꾸면서 시간적 지속을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차이화를 만들어내는, 본성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본성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지금도 지속을 통하여 생명체의 운동과 연결되어 있고, 이 세계의 전체 우주의 생기론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일자로 묶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식물, 저기에 있는 나무도 실천적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저기에 지나가는 개도 실천적 관심을 갖고 있어. 인간은 당연히 갖고 있겠죠. 이거는 모든 사물은 시간적 지속
안에서, 그죠? 상호 침투한다라. 응? 이 상호 침투가 바로 실천이에요. 실천은 생명운동인 거예요. 재미있죠, 그죠? 응? 그러니까 들레즈한테서도, 아니 들레즈가 아니라 베르그송한테서도 어떻게 보면은 물 자체에 접근하는 게 아니야. 응? 이 세계는, 사물은 이미지의 총체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응? 그게 바로 인간의 정신작용과 어떻게 보면은 감각작용, 그죠? 그런 것들이 이 세계와의 물질과 정신의 어떤 그런 연결체로서 작용하고 있다. 서로 상호 침투하면서, 자기의 차이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물, 그 사물의 관계, 차이의 관계, 본성의 차이를 드러내는 그러한 것, 그 자체가 존재요. 그래서 존재는 지속이요. 그것이 바로 실체라는 게. 그게 실체는 뭐예요? 베르그송한테서는 전통적인 데카르트 이후에 근대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아니면 고대 철학으로부터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사물의 배후에서 변화하지 않으면서 영속하는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실체는 사물의 시간의 변화 속에서도 영속하는 그런 개념, 그런 게 아니라 베르그송한테서는 뭐예요? 사물의 속성도 아닌 거예요. 사물들의 자기 차이화를 만들어내는 지속과 바로 그 존재, 그러니까 사물들의 관계의 차이, 그러니까 하나의 사물의 속성이 뭐냐가 아니라 사물들의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차이화를 만들어내 나가는 거, 그죠? 거기에서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실체는 하나의 사물을 딱 떼갖고 이게 실체다 이런 말해서도 안 돼요. 베르그송한테서는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 모든 사물은 광물부터 인간까지 다 생명체로 연결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운동에 열려 있고, 질적 변화에 열려 있으며, 변화의 철학이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사물을 갖고는 사물의 속성, 그래서 그 속성에서 변하지 않는 것, 이거다. 만약에 신체와 사물의 속성 연장이다, 이게 실체다, 이래 나가는 게 아니라고. 정신은 사유하는 게 실체다 이래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물과의 관계 안에서, 그죠? 이 사물이 어떻게 자기의 차이화를 만들어내 가면서 다른 사물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래서 끊임없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본성의 차이의 전진운동, 거기에서 드러나는 어떤 존재견, 지속, 이런 것들이 바로 실체를 만들어요. 그 우주적 생명체 자체가 실체인 거예요. 운동하는 생명체인 거예요. 움직이는 생명체요. 그래서 베르그송한테서 단절은, 분리와 단절은 공간 개념에 속하는 거예요. 시간은 끊임없는 연속이요, 수축이요, 이완과 그 다음에 늘어남과 줄어들음을 계속하는, 그게 기억의 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회상과 수축작용의 끊임없는 변증법적 운동을 나타내는 거라고. 응? 그게 순간의 단절은 공간 개념에서만 나타나. 응? 그래서 분리와 그 다음에 절단, 응? 그리고 불연속성, 그 다음에 퍼져나감, 이런 개념들은 전부 다가 공간의 양으로서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응? 이건 2차적인 거예요. 이 세계의 모든 생명체는 시간의 질을 통하여, 그죠? 응? 끊임없는 지속운동, 응? 그것을 해나가면서 존재를 드러내는. 그게 존재는 뭐예요? 나의 존재,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나의 존재는 광물의 존재와 식물의 존재와 그 다음에 동물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주적 생명체는 언제나 다른 것과의 들레즈적 용어로 보면 접속할 수 있는, 접속과 단절을 끊임없이 반복할 수 있는, 응? 그런 거. 그래서 이미지는 뭐예요? 이미지는 인간의 어떤 그런 정신작용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응? 모든 실천적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사물의 존재자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생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물질과 기억에서 이 기억은 인간의 뇌와만 관계하는 것 같은데, 존재론적으로 아메바의 어떤 활동, 식물의 활동, 특정한 벌레의 활동,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광물 작용으로부터 시작해서 의식이 있는 그러한 고등 인간에 이르기까지, 그죠? 이 세계의 모든 사물들은 전부 다가 기억작용을 하고 있는, 기억은 생명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베르그송의 사유에 접근할 때 그냥 기억,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뭐 내가 회상을 한다, 이런 사고를 갖고는 어림도 없다. 이런 것들은 이제 창조적 진화로 가면서 점점 더 확고해집니다. 그 이미지는 인식론적인 개념도 되지만 존재론적 개념도 되는 거예요. 뇌를 설명할 때는 마치 인간의 뇌만을 이야기하지만 이 세계의 모든 생명체도 다 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존재론적 확장이 들레즈에게 그대로 옮겨갔다. 인간 역시도 그래요. 인간의 생명작용에서 인간은 광물과 관계하잖아요. 인간의 음식작용에서 광물이 없을 때 어떻게 음식이 만들어지고, 인간이 외부로부터 어떻게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작용을 얻을 수가 있겠어? 다 연결된 거지. 응? 모든 사물들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 자신의 차이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한 시간의 질적 변화에 참여하는 존재자들이야, 다. 그 점에서 기억은 그냥 인간의 인식적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세계의 모든 생명체의 운동에 연결된 그러한 존재론적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은 이미지요. 그죠? 그리고 인간의 어떤 그러한 신체 역시도 이미지. 인간이 하는 지각 역시도 그냥 인간의 인식적 지각이 아닌, 그죠? 이 세계의 사물의 총체로서의 이미지의 한가운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지각운동 역시도 생명운동. 재미있죠, 그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물은 서로 인과적으로 묶여서 운동하며 상호 침투하고, 그 상호 침투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차위화를 만들어내면서 공간의 양을 시간의 질로 바꾸면서, 그죠? 지속을 해나가는 그런 존재자들이다. 모든 것은 실천적인 관심에 참여하고 있어요. 이 세계에 인간만이 실천적 관심을 갖고 있다면 이 세계는 존재할 수 없어. 모든 우주론적 생명체는 무기물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서로 상호 침투하면서, 그죠? 자기의 존재를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속이요, 실체요. 어떻게 보면 베르그송한테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운동의 개념이에요. 정지된 것은 없어. 공간으로서 양으로 계산할 때는 정지되어 있고 동시성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거는 공간의 연장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 세계는 그 양을 질월로 바꾸면서 끊임없는 창조적 진화의 운동을 해나가는. 그래서 우리는 살아요. 우리는 표상을 통하여, 그죠? 표상을 통하여 세계를 인식하는 그러한 칸트적인 인식론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신체의 행위를 통하여 곧바로 이미지와 맞닥뜨리는. 그러니까 이미지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신체의 행위와 이 세계의 사물을 붙여버린 거야. 그만큼 관념론으로부터는 거리가 먼 거야. 그죠? 어떻게 보면 가장 실제론에 가까운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물은 인간의 정신과의 작용을 통해서만 연결되는 거야. 그죠? 그 정신작용은 물론 인간에게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정신작용은 이미지를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야. 작용을 통한 생기론적 작용입니다. 이건. 그것을 통하여 이미지는 끊임없이 변화해가. 그러니까 후설의 어떤 현상학하고는 달라요. 그 현상 개념이 드러나는 이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미지는 인간을 떼놓고 보면은 그냥 사물들이 드러나는 총체인 거고, 그 인간의 어떤 그 인식이 있으니까 이미지가 나온 건 맞지만은, 뒤로 1차 자료를 읽어 나가다 보면은 인간은 하나의 일부분이에요. 베르그송한테서는 모든 존재자들의 생명체의 운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 사물의 어떤 신체, 그죠? 동물의 신체, 그 다음에 식물의 신체, 다 표층이 다 있잖아? 그런 것들이 다 이미지의 총합을 통하여, 그죠? 관계하고 있는 거야. 그게 이미지는 표상 밖에 있어요, 그죠? 표상보다 더 신체에 가까이 있어. 그러나 이거는 신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물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 그러나 이미지는 사물도 되고 인간의 신체도 되는 거야. 지각 역시도 사물도 되고 인간의 어떤 감각작용도 되는 거야. 그죠? 상당히 많이 인식론을 벗어난 이 세계의 우주론, 메이야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의 주체의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그러한 상관관계에 덜 빠져 있는 철학자가 바로 베르그송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모든 현재는 미래를 먹어가는 거야, 그죠? 어떻게 보면 과거는 현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억을 통해. 이 모든 순간들은 수축으로서 모아질 수 있는 거야, 그죠? 미래를 먹어간다는 거는 지속해 간다는 것이요. 그 지속을 통하여 이 세계의 모든 생명체는 살아있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이 연속성을 빼버리면은 베르그송의 사유는 그냥 무너져 버려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간과 시간의 관점에서 베르그송의 사유를 예도가 해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점에 이미지론하고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사유하면서 그 책을 읽으시면 여러분들한테 아주 많은 철학적 사유에 도움을 주고 삶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특히 서양 철학을 계속하려고 하고 들레즈의 철학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죠? 물질과 기억, 창조적 진화는 신학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물론 테이야르 샤르댕 더 중요한 인물이죠, 그죠? 그런 것들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얘도 물러갑니다. 아마 조금 더 보충할 게 있으면 들레즈의 세계 2를 준비해서 물질과 기억에 세밀화로 들어가겠습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